자,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총선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선거용이긴 해요. 선거용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반석 위에 오르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뭐다? 이런 선거 때 나온 정책들이었다. 총선은 결국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라고 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대가 바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요한 24년 4월이죠. 이때 또 시대가 바뀌고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우리 좋은 부동산들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을 깨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그대로 뭐 좋은 곳 하면 여전히 비싸잖아요. 쌀 데가 없어. 항상 비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자산으로 큰 자산을 일구기 위해서는 좋아질 부동산을 알아채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부동산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부동산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저렴한 값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용산 좋습니다. 강남 좋습니다.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앞으로 10년 뒤, 100년 뒤 당연히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시대가 바뀌고 좋은 부동산이 바뀐다라는 거는 그 핵심지에서 최상위 부동산에서 바로 밑에 있는 부동산들, 걔네들이 서열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반등장에 여러분들이 그 전고점에 도달한 부동산들을 보시면서 내가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과 2022년 작년 하반기에서 거의 1월까지 오는 그 시점, 불과 3개월 만에 30% 이상 이 서울 아파트 값이 빠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총알로 충분히 이제 들어갈 만한, 그리고 다리를 찢으면 살 수 있을 만한 가격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못 내렸거든요.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솔직히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산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서울에 뭐 거래해봐야 그때 당시로 가면은 뭐 1000건, 2000건 내외였는데 그 서울의 많은 이 천만 도시에서 고작 한 1000, 2000명이 그런 금매를 잡아가신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시간은 지났고 지나간 거를 생각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매가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냥 금매를 또 똑같은 시각으로 금매를 보는 게 아니라 특수성을 가진 이런 금매를 주목하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 22년 10월에서 23년 1월까지 오는 이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폭락기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단기간에 과대급락이 나온 지역들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 오프라인이나 이런 영상들에서 얘기를 드렸죠. 제일 좋은 부동산은 아니었어요. 제일 좋은 최상위 부동산은 아니었어. 근데 중간 미들급 중에서 가격이 굉장히 괜찮아진 뭐 송파구 일대나 강동구 일대, 이런 지역들, 그리고 또 수도권에 있는 단지들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애들이 반등도 빠르게 됐었죠.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 결국에 또 많이 급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상위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이러한 부동산이 들어간 돈 비의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았을 거라는 얘기죠. 자, 이미 기차는 떠나갔지만 새로운 기차가 다시 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부동산을 사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래량부터 살펴볼게요. 거래량. 현재 10월 거래량 집계가 이제 10월 하루밖에 안 남았죠. 지금 958건으로 거래량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시기 대비했을 때 이게 이제 11월 말까지 집계가 돼서 채워지는 건데 좀 부족한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10월 제가 거래량이 다시 급감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10월 말, 그러니까 하루 남겨두고 이 정도, 1000여 건 정도라면은 아마 11월에 끝나게 되면 2000여 건 초반대, 그러니까 따지면 한 2월 정도 거래량, 이 정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9월은 이미 7월 거래량 정도밖에 못 미치는 정도로 지금 내려왔죠. 사실 이것도
이렇게 3,000건 이상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9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막차를 탄 수요자들이 거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9월도 이미 분위기가 조금씩 주춤해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고 10월을 마주하게 된 것인데, 지금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이 하반기 때 다시 반등이 올 거다. 전세가도 다시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매물의 감소였죠. 근데 이번에도 매물 그 수량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매매에 나온 물량, 시장에 나온 물량이 77,000개예요. 와, 진짜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22년 10월 급락 나올 때 그때 기점 피크의 매물이 7만 개가 안 돼요. 6만 8천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7만 7천 개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런 거죠. 호가가 낮은 건 아니에요. 호가는 다 높아요. 높은데 이제 이걸 팔고 갈아타려는 분과 아니면은 못난이 물건을 정리해서 수익 실현하려는 분들, 이미 한번 급락을 겪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이후에는 이렇게 매도에 나서는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되니까 이렇게 3,000여 건씩 이렇게 몇 개월씩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참에 팔려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매매 물량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라는 거. 지금 이게 수치가 제가 거의 라이브 할 때 매주 매물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0월 중순보다 매물이 더 늘어났어요. 한 2,000개, 3,000개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팔려는 매물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7만 7천여 개 되는데 이제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 두 번째 이제 전세 물량을 보시게 되면 전세 물량도 지금 소폭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2만 8천 개 찍고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이거 올라오는 건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매물 올라온 게 꼭 팔려는 것보다는 다 내놓는 거예요. 매매랑 전세랑 월세를 다 내놓고 그 중에 만족할 만한 가격에 체결을 하려는 수요자가 지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변곡점이에요. 과도기 상황이다. 시장의 그 방향 흐름이 딱 방향 전환하는 타이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전세 물량이 이제 소폭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물량 수 자체가 너무 적어요. 32,000개도 너무 적습니다. 이 수치는 예전에 전세가 피크인 시즌과 거의 물량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정이 오게 되면 이 매매에 나온 물량은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전세 물량은 증가하는 증가세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뭐 집을 팔아야 되는 악재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물량이 좀 감소하고 전세 물량이 서서히 왜? 전세가 지금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전세 가격이. 나 매매는 뭐 5억에 팔리면은 팔리고 뭐 아님 말고 그럼 전세 내놔볼까? 전세 3억에 내놔야겠다 했는데 전세가 막 3억 5천에 나갈 수 있어. 그러면 그 매매 거래도 안 물어. 거래는 반대로 이거 4억 5천에 내려야 팔릴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내놓을 거예요? 뭘로 내놓을 겁니까? 당연히 전세로 전환하게 돼 있어요. 물량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 그래서 지금 매매 거래 체결 감소. 그래서 매매 물량은 피크인 상황이고, 지금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면서 매매 호가는 살짝 빠질 거고 앞으로. 그리고 물량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감소할 겁니다. 매매 물량이 이제 서서히 감소하는 모양새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은 지금 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 시즌이니까 아마 12월 초까지 전세 가격이 좀 이슈가 될 거예요.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게 체결이 되는 이 전세로 매물을 전환하는 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정리해 보면 매매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10월 거래량 이제 뭐 3분의 2 정도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에 돌입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에요. 이게 현재 시장 상황. 지금 이제 조정이 이제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이게 쭉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전세는 쭉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12월 초까지는 피크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서서히 둔화되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비수
1월, 2월 가면 겨울에는 또 비수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전세가는 또 살짝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 이렇게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한 4, 5개월간의 흐름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봤고요. 자, 10월 그러면은 이 부동산의 그 매매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거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시면은 일단 대내외적으로 지표가 너무 안 좋죠. 지금 국채 금리도 뭐 올라서 미국의 그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환율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주식 상황 보세요. 매일매일 빠지잖아요. 매일매일 빠지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대내적으로 좋지 않다. 그게 또 심리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수요 심리가 지금 급냉이 된 상황. 그리고 전고점을까지 다다랐잖아요. 상급지가 전고점까지 다다르면서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계속 쓰여지지 않고 어느 정도 쉬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지금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9월까지 계속 상승세에 이어지면서 왔다 보니까 올해 23년에 반등의 큰 에너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금융 완화였어요. 금융 완화. 이게 시장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금융 완화를 한 이유가 뭘까?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집값 빠진 거를 올려주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작년 보세요. 레고랜드 사태. 그때 진짜 위험했어요. 진짜. 진짜 위험했어요. 레고선. 이때 진짜 저는 이거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진짜 오랜만에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채권 시장이 아예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 채권도 안 사, 수요자들이. 그래서 심각한 거죠. 이 채권이 이 유통이 안 되면 결국에 이 금융시장은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것도 정부에서 막았죠. 채권을 사들이면서 막고, 그리고 또 대규모 주택 공급에도 이 PF 금융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 둔촌주공 살리기 기억나실 거예요. 둔촌주공 살리기 하면서 여러 가지 청약 규제 풀고 금융 중도금 대출도 9억 넘어가도 해주고 그런 정책들을 금융 완화책을 또 써주고, 그리고 12월 와가지고 원래는 내년에 풀 예정이었던 대출 완화, 다주택 대출 완화, 또 10억 초과 주택 대출 완화 이런 것들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그거 쓰이면서 9억까지 5억 DSR 안 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또 대환 또 신규 대출까지 해주면서 거의 뭐 이미 다 쓰고 계획된 거 다 쓰고 조기 종료했잖아요. 조기 종료 시간으로 봤으면 빨리 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수요자들이 그래도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론도 중단됐고 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뭐 한 달여 만에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돈을 풀어주다가 이제 막는 걸로 바꿨어요.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80도 다른 얘기거든요. 자, 누가 뭐래도 23년에 반등장을 만들어낸 에너지원은 여기에서 재료가 나왔는데 그 재료가 끊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수요자들이 돈을 들고 살려고 대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팔아가지고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담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시장금리가 올라갔거든요. 시장금리가. 그것도 큰 몫을 합니다. 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우린 DSR 적용하잖아요. 이거 큰 거예요. 원래는 10억 빌릴 수 있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8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는 내 주택을 팔고 이 금액이 10억이 있어야 살 수 있었는데 8억밖에 안 나와. 그럼 해당 주택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2억 모자라요. 그리고 내 주택도 지금 조정기 오면은 이 가격에 팔기도 어려운데 그럼 뭐예요? 단념하죠. 단념이나 목표를 하향해요. 근데 목표 하향이 쉽냐고요. 거의 이제 수요자가 쉬워요. 그냥 쉬워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에 중요한 건 시장금리 상승은 DSR 때문에 대출 금액 자체를 감소시키고 금리가 올라가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결국 대출금,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었다라는 것은 결국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은 많은 뭐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 깨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빌릴 수 있는 돈도 줄었기 때문에 급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와 전세의 상관관계가 이제 수요자의 전환, 매물 개수의 전환이 이제 일어날 거고, 당분간에 우리가 상승세를 지켜볼 수 있는 거는 이 전세가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역전세 대출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이 되고 전세 가격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만 지금 홀로 괜찮은 거예요. 홀로. 특히 뭐예요?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은 시장금리가 올라갔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시장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아직 상승할 요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매물도 줄어들어 있고 또 매매 심리가 줄어서 수요 전환도 일어나고 또 역전세 대출이니까 굳이 전세가를 내려서 내놓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세 매물이 줄어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전세가를 좀 높게 놨어도 아마 12월 초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 금액까지 전세를 체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전세가를 높이 맞추는데 주력을 하시는 게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시장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감소했다. 자, 급매물이 제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했잖아요. 급매물이 왜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나올 겁니다. 급매물이 나오는 이유, 앞으로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급매물이 나오는 이유는요. 매수 자금이 더 필요해요. 이게 미리 계약을 해놓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분양해서 잔금을 앞두신 분들, 이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더 필요해졌어요. 원래는 10억이 나오던 게 이제 8억이 나오거든요. 더 필요해졌어요. 그리고 매수 자금도 마찬가지 더 필요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매로 날려야죠 뭐. 급매로. 네, 급매로 기존의 다른 못난이 물건들 팔거나 아니면은 입주하지 말고 이거를 잔금 치지 말고 팔아야죠.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다 시장금리에 지금 부채 관리한다고 가산금리까지 0.1 붙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자금대출이랑 괴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이 높아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매수는 줄고 또 급매는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급매물들이 얼마큼 어느 정도 가격에서 내가 잡을 것인가 체크를 하고 또 주저하지 않고 내 자금과 해당 물건 목표를 잡고 전략을 세우셔서 진입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경기 침체 3고죠. 3고가 지금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제 유가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리고 금리 뭐 말해 뭐예요. 지금 금리가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환율도 지금 1,300원 밑으로 떨어진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요. 예,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융비용이 올라가면 어때요? 결국에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잘라야 돼요. 사람 자르고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료값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도 지금 고용 축소 잘리고 그리고 금리 올라가고 금융비용 올라가니까 주택 보유할 때 이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소비를 또 안 해. 지금 소비 진짜 안 하거든요. 내수도 봐도 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소비도 없어. 그럼 이게 악순환에 지금 고리에 빠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만 보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걱정은 하등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위기에 기회는 만들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어디서 기회가 나올지 이런 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시장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 또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적응의 동물입니다. 시장도, 정책도, 가격도 다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 시장은 적응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적응되면 또 수요자의 에너지가 모여서 시장의 거래량을 늘려주게 될 거고 매력적인 또 가격대가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 제가 보는 반등의 시점 총선 전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총선 전후. 그래서 4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뭐 3월부터 거의 뭐 5월, 6월 이때쯤인데 총선 전후에서 이런 완화책들이 쏟아질 거예요. 또 호재가 나옵니다. 자, 이때 여당이 자릿수를 많이 차지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의 변화가 굉장히 클 텐데, 그거 말고더라도 총선 전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벌써 호재 발표됐잖아요, 지금. 김포구 나왔고,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1기 신도시에 관련돼서 5개의 도시에 호재가 깔리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큰 재료가 되면서 다시 급매물들이 사라지고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연말, 연초 이런 급매물들을 잘 확인하고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큰 자산 성장을 줄 수 있는 거를 잡아야겠죠. 근데 여기 있는 키워드 급매라고 해서 단기간을 보고 사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장기적인 시가로 이 물건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샀다가 팔려고 사시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에 잘 사서 시간을 녹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꼭 나와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안 들으셨던 분들은 나오셔서 꼭 한번 들으시면 어디서 듣지 못한 투자 전략으로 한강변과 분당을 1억, 2억으로 살 수 있다. 이 강의 전략 알려드리는 강의니까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날만 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 못 오시는 분 토요일도 해요. 토요일날 오전 10시에는 저희 김남현 소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댓글에 보면 여기 파란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강의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이때까지 강의 한 번도 안 와보셨던 분들은 꼭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알찬 내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자산을 크게 불리고 싶다라면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시야를 바꿔주는 그런 강의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